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일본 연구센터 조희용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공사 담당하신 가운데도 저희 센터가 주최하는 한일 역사 문제와 새로운 한일 관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외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일 양국의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멀리 일본에서는 와다 하루키 동경대 명예교수님, 또 아키다 히로유키 니케이 신문의 논설위원님, 그리고 니시노 교수님 이렇게 모셨고요. 또 정재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또 선열 연세대 원장님, 또 신규선 동아일보 대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좀처럼 모시기 어려운 이런 각계 전문가 선생님들을 우리 외교원에 모시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6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또 오는 7월 이번 합의에 입각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28일에 작년 합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정부 입장과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우리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정체되어 있는 한일 관계를 타개하고자 하는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합의, 그 내용, 그리고 보상, 위로 이런 것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겪었던 그 많은 고통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이것을 치유하기에는 정말 도저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한일 양국 간 가장 어렵고 힘든 과거사 문제였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합의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문제 해결에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일 양국이 합의 이행을 위해서 더욱 착실히 그리고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에 대못질을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출범을 즈음하여서 한일 양국의 학계 언론의 현장에서 한일 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오신 여러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또 아직까지 역사적 화해를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될 많은 과제가 산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남겨진 과제를 점검하고 어떻게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 관계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탄 없는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는 양국의 외교 당국자분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부 차원의 관계 개선 노력이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 현장에서 체감해 오신 경험의 공유는 양국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회의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날씨는 좀 덥지만은 오늘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세션 사회를 맡은 일본 연구센터 소장 조희용입니다. 금일 세미나에 관한 취지에 관해서는 앞서 윤동민 국립외교원장님께서 밝히셨습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를 빼놓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그간 양국 국민과 정부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지속 확대 발전되어 왔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양국 국민이 느끼는 것은 역시 양국 간 역사 문제가 양국 발전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 문제 가운데서도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그간 25년에 걸쳐서 양국 간에 있어서 가장 까다롭고 또 다루기 어려운 현안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배경에는 이 위안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연말 12월 28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국 국민들은 이러한 합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고 또 조심스럽게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되지 않을까 하는 진입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대감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또 여전히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비판과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한일 간 위안부 합의로 해서 그간 한일 간 현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우리가 새로운 한일 관계 발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양국이 지혜롭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해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 서로 생각을 해보는 기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그간 직접 간접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서 또 학계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해오신 두 분 명사, 두 분 학계에 최고 권위 있으신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에 대해서 새삼 그 이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와다 하루키 교수님은 러시아사 그리고 또 한국 근현대사의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로서 그간 한일 관계에 크게 기여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제일 한국인 문제의 그 초우 향상이랄지 또 일본의 전후 보상 문제에 관해서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아시아 여성 기금에 직접 참여하시는 등 직접 간접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게 진력해 오신 분입니다.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와다 하루키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고 또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본에서 또 한국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재준 교수님 또한 그간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다뤄오신 분으로서 우리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크게 진력을 해오셨습니다.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총 간사를 또 맡으신 바 있고 또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양국 관계 특히 역사 문제에 관한 한국의 최고 권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알려드린 대로 와다 하루키 교수님의 기조 강연 또 이어서 정재준 교수님의 토론 또 그 이후에 여러 참석자 여러분들과의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와다 하루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와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今日はこのような会に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私の話をさせていただく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それではまず最初に初めにというところから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昨年の末12月28日の日韓外相会談において、電撃的に打ち出された慰安婦問題日韓最終合意は両国において複雑な反応を呼び起こしております。まず韓国でも日本でもメディアはこの合意を歓迎しました。
政界では日本ではほとんどすべての政党が好意的に支持を表明しました。安倍首相の支持勢力を自認していた一部の歴史修正主義的な勢力は、しばらくの沈黙の後に、代表者が悔しいが政治外交的には支持すると表明いたしました。しかし、多くの人々は反発と憂慮の声を上げています。韓国では野党の体制は合意に批判的であったと聞いております。韓国では学会の意見も分野ごとに意見が分かれたと聞いておりますが、日本ではメディアに出てくる専門家の意見は概して肯定的でした。日本の運動団体は合意の内容に驚きを禁じ得ず、最初の声明は日本政府がついに政府の責任を認めたということを評価するところから書き始めておりました。そして批判に及ぶというものでした。しかし韓国の運動団体は、帝大教もその他の団体も最初の声明から強く反発し、白紙撤回を求めるという方向に進みました。韓国での反対が伝わると、日本の運動体の体制も批判的なものに変わりました。なお、白紙撤回論にも無効宣言にも同調できないという気分が存在します。もとより少数の急進的な評論家たちは白紙撤回論を主張しています。現在は韓国では韓国政府が12月合意を実施するために財団設立の準備委員会のメンバーを発表したのに対して、帝大教を中心とする人々が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財団を発足させ、対立が2つの財団の対抗として深まっています。そのことを承知した上で、私の考えを申し述べたいと思います。私の意見は12月29日の朝日新聞に、被害者訪ね謝罪の言葉をという見出しとともに発表されました。今回の合意内容では、被害者にどのようにして謝罪の言葉を伝えるかが全く見えてこない。日本大使館の関係者が被害者を訪問し、謝罪の意を伝えてほしい。そして日本政府が謝罪の意を表すためにお金を出しますという趣旨の言葉も丁寧に添える。そういう被害者への心配りがあってこそ、今回の措置が意味を持つ。そうでなければ、韓国の被害者と運動団体からは受け入れられないだろう。水曜デモも終わらないし、少女像の移動撤去もされないだろう。そう考えました。慰安婦問題が提起されて四半世紀、残された時間はほとんどない。安倍首相と朴大統領に今一歩の努力をお願いしたい。この意見は私は今も変わっておりません。なぜそのように考えるか。それを説明するには、慰安婦問題が提起されて四半世紀の人々の努力の後を振り返っ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運動は25年にわたって続きました。慰安婦問題は1990年、韓国女性団体が慰安婦問題6項目要求を提起したところから始まりました。直ちに、低身体問題対策協議会帝大協がスタートしました。もとより決定的なのは、1991年のキム・ハクスン・ハルモニのカミングアウト記者会見であります。この年、日本大使館前での毎水曜日のデモが始まりました。日本政府は韓日が協力して、慰安婦問題の真相を明らかにしようという韓国ノテウ政権の促しを受けて、91年12月、慰安婦問題の調査を開始しました。92年7月には中間的な調査結果を発表しましたが、韓国政府も同じ月のうちに、軍隊慰安婦実態調査中間報告書を発表しました。日本政府はさらに努力して調査を広げ、関係者からの聞き取りも行い、ついに1993年8月、調査報告とともに、河野官房長官談話を出しました。これによって慰安婦認識を確立し、謝罪したわけであります。河野談話の表現については、韓国政府との協議が行われたことが今日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河野談話で示された謝罪を表す方式は、村山自社連立政権により、1995年アジア女性基金として実現されました。慰安婦問題に対する謝罪と償いアトーメント、贖罪即チェの事業が始められました。しかし、基金は償い金に政府の資金を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民間の募金だけで賄うとする基本コンセプトに立つものであったので、韓国の被害者の大多数と両国の運動体が強く反発し、
アジア助成基金の事業の中止、構想撤回を要求しました。帝大協は責任者処罰などを加えた7項目要求をさらに掲げ、法的責任を認め、法的賠償を支払えと主張しました。その結果、アジア助成基金はフィリピンでは211人、オランダでは79人にアトーメント事業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が、韓国では60人、台湾では13人と、登録被害者の3分の1程度にしか事業を実施せずに終わったのであります。国民的な和解の方向に前進できなかったのは明らかでした。基金は事業を実施する時点では、政府資金による医療福祉支援をも事業の内容に加え、韓国と台湾ではこれは現金で一括支給されましたので、贖罪事業の内容は政府からは300万円、国民の募金からは200万円、合わせて500万円の支給となりました。しかし、基本コンセプトの印象は消えませんでした。つまり、政府が償い金にお金を出さないという基本コンセプトの印象が消えませんでした。元来、被害者全員に200万円の償い金を支払うとすれば、韓国、台湾、フィリピンだけでも募金だけで支払うことはできず、政府資金を加えなければ不可能であることが、事業開始時には分かっておりました。その意味では基本コンセプトは当初より破産しておったわけであります。修正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わけですが、しかしそれはなされないままに終わったのであります。私も当初から関係したものとして非常に責任を感じております。2007年、基金は事業を終えて解散しました。問題は解決しないまま第1ラウンドが終わったのであります。第2ラウンドは2009年、日本で民主党政権が誕生したところから始まりました。実は第1ラウンドでアジア助成基金に反対する日本の運動団体は、野党議員と一緒になって立法解決を求めていました。法案は2つで、民主党、鳩山幸夫議員が主導したのが通称、恒久平和調査局設置法案であり、今一つが民主党、本岡昌司議員によって始められた、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案です。この後者の法案が2000年から野党・民主党、共産党、社民党、議員によって参議院に提出されておりました。慰安婦被害者を戦時性的強制被害者と呼び、政府による謝罪を行い、名誉等の回復に資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その措置には、被害者に対する金銭の支払いを含むものとするとした法案です。日韓条約当時の協定で、国家保障は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参議院法制局は変えませんでしたので、議員たちが提案しましたが、道義的責任の線で支払いがなされることになったわけであります。法的責任での支払いは認められませんでした。そういう法律でした。法的責任論に固執していた帝大協は、明らかにこれに不満でしたが、日本の運動体が一致して推進している動きであり、法律に基づく支払いになるということで賛成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しかしこの法案は2002年に2度委員会審議が行われただけで、継続審議廃案の運命を繰り返しました。鳩山議員主導の法案も1999年から提出され、最後の4回目の提出は2006年のことでしたが、それも廃案になりました。アジア助成基金が存在している間は、2つの法案は本格的な審議はなされないままであったわけであります。しかし、2009年の9月、これらの法案提出の中心であった民主党が政権の座につきました。鳩山幸夫さんが総理大臣になりました。これで日本の運動体は活気づき、2010年2月、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全国行動2010を組織し、立法解決を求める運動を本格的に開始しました。しかし、鳩山首相はどういうわけか、この要望に応じることができず、促進法案提出者であった千葉恵子、岡田富子氏らのは大臣として入閣しましたが、立法のために働きませんでした。それで2011年初めには、立法解決方式は不可能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わけであります。絶望が広がった状況の中で、2011年8月、韓国憲法裁判所が慰安婦問題での韓国政府の不作為を憲法違反と判決しました。
これが天の助けとなったのであります。同年12月、水曜デモは1000回に達し、帝太教は少女像を日本大使館の前に設置しました。数日後の日韓首脳会談で、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野田首相に対し、慰安婦問題解決の強硬な申し入れを行いました。野田首相はかろうじて知恵を出すと回答したのみでした。この事態を見て2012年2月、全国行動2010花房俊夫共同代表は、政府間の協議での政治決断による解決を求めるという方針から、1、被害者の心に響く謝罪、2、政府資金による償い金の支給、3、人道支援という考えの拒絶の3項目を提案しました。2012年の春には、日本外務省の佐々江次官が韓国側に解決案を提案しましたが、拒絶されていたのであります。その後で花房提案が斉藤剛官房副長官に伝えられ、韓国側の関係者にも伝えられました。問題は、この提案は日本の運動団体全国行動2010だけの方針で、韓国の帝太教の賛成は得られていなかったことであります。しかし、斉藤官房副長官は、花房提案に基づいて解決を進めることを決断して、日韓の学者グループの援助を得て準備を進め、10月26日、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特使イ・ドンガン大使との間で解決案に合意するに至りました。その内容は、1、日韓首脳会談で合意して、合意内容を首脳会談コミュニケで発表する。2、首相の新しい謝罪文では、道義的という言葉を冠さず、責任を認めると表現する。3、駐韓大使が首相の謝罪文と国費からの謝罪金を被害者に届ける。4、第3次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を立ち上げて、そこに慰安婦問題小委員会を作り、日韓共同で慰安婦問題のさらなる真相究明に当たる。この合意案は、イ・ミョンバク大統領によって承認されておりましたが、野田首相はこれを拒否し、そのまま流れてしまったのであります。野田首相は解散総選挙に進み大敗して、安倍自民党政権に政権の座を明け渡しました。第2ラウンドの終わりです。歴史修正主義者の安倍氏は、総裁選挙で河野談話、村山談話の再検証を主張して勝利し、総理になった直後にもその方針を明言されました。当時の印象では、慰安婦問題の解決は全く不可能だと考えられたのであります。しかし、この方針に対する米国の批判は最初から厳しいものでありました。そして2013年3月には韓国でパク・クネ大統領が就任し、慰安婦被害者のために解決を求める方針を明確にし、ついには安倍首相が考えを変えない限り、日韓首脳会談を拒否するとして圧力をかけるに至りました。ここから第3ラウンドが始まったのであります。当初は安倍首相は韓国からの声に身を貸さず、13年末には日本の歴史修正主義勢力は、パク・クネ大統領に対する個人攻撃の週刊誌キャンペーンを組織しました。日韓関係は極度に険悪化しました。そこでハーグでの米韓日の首脳会談をさせようと望んでいた米国オバマ大統領が介入し、ついに2014年3月14日、安倍首相は河野談話継承を国会で明言するに至りました。この時にあたり、これから3か月後、2014年6月、第12回アジア連帯会議が開かれまして、帝太教の主催によって開かれている会議です。アジア連帯会議が開かれまして、慰安婦問題解決の提案を採択しました。これは日本の全国行動と韓国帝太教の共同提案に基づくものでありました。内容は1、河野談話の継承発展に基づく解決。2番目、日本政府の責任を認め、謝罪すること。加害事実を承認すること。加害事実とは、軍が慰安所を設置管理したこと。そこで意に反して女性たちが慰安婦性奴隷にされたこと。植民地、占領地、日本などで被害は異なるが、甚大な被害は今も続いていること。これは重大な人権侵害であったこと。これらを認めて、責任を認めて謝罪せよということです。3番目、翻すことのできない方法で謝罪を表明すること。4、謝罪の印として賠償を支払うこと。5、真相究明と再発防止。このような内容で
パク・クネ大統領と安倍首相が合意して解決してほしいという提案でした。法的責任、法的謝罪、責任者処罰というような言葉はここには全く見られません。謝罪の印としての賠償ということは、日本政府が政府資金による支払いを行う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に過ぎないのであります。6月20日、安倍政権が設置した委員会が、河野談話の作成過程とアジア助成基金の事業を検証し、何も問題はないとして承認するに至りました。このことは河野談話とアジア助成基金の認識と事業は、安倍政権も全面的に継承することを最終的に明らかにしたことでした。私はアジア連帯会議の提案を知りますと、その重要性を認識し、というのは、私はちょっともう慰安婦の問題の解決は不可能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したので、しかし、このアジア連帯会議の提案を知ると、これは解決が可能かもし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で、その時からこの提案の宣伝化となりました。日本の外務省にもこの内容を伝え、韓国でも伝え、講演で話もし、論文にも書き、本にも書きました。2015年4月、安倍首相訪米の前夜、東京で全国行動の集会があり、私は丁代表のユン・ミハン氏とともに登壇して、この提案を解説しました。安倍首相は訪米して、慰安婦の動員に人身売買が行われたと発言しました。人身売買は犯罪です。この訪米の後から、韓国側と日本側との秘密交渉が始まったと考えられます。秘密交渉は、谷地翔太郎国家安全保障会議事務局長とイ・ビョンギ大統領秘書室長の間で行われたと考えられております。同年11月、谷地、リ・イ・ビョンギ両氏が同席した日韓首脳会談で、両首脳は慰安婦問題解決の早期妥結で合意しました。ここに至っても、なお、この成り行きを多くの人々が半信半疑で見守っておりました。この時、私は安倍首相の謝罪の手紙の文面が問題となるだろうと、これが一番の問題だろうと考えました。どういう内容のものなら受け入れられ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議論しておく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ので、私は12月23日に、韓国に招かれた折に、丁代表を訪問して、ユン・ミハン氏に私が望む、私が考える、私が想像する安倍首相の謝罪文の案を見せました。この案は、これまでの首相の謝罪文の核心部分に、アジア助成基金の慰安婦の定義を結合したものでした。そこにありますが、資料の方では、資料の方にもありますが、資料の方では7番の文案です。かつての戦争の時代に、日本軍の慰安所に多くの女性が集められ、将兵に対する性的な行為を強いられました。女性たちは皆、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ら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受けました。私は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この事態に責任を感じ、心からの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申し上げます。最初の文章がアジア助成基金の慰安婦の定義です。これを入れまして、後の文章は、歴代の首相の謝罪の言葉を繰り返したものですが、この事態に責任を感じるというところが新しい点で、それを入れてほしいと思ったので、こういうふうに書きました。ユン・ミハン氏は私の案を見て、直ちに言われたことは、あまりに短すぎてそっけない案であると。アジア連帯会議が要求している4項目はこれに入っているのか。12年に提案が出たものよりも後退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不満を述べられました。12年の案というのは、資料の方の6番ですね、6番に斉藤官房副長官とイ・ドンガン特使が検討した案というものです。ユンさんはこれではちょっと不十分だと言われました。それで私はアジア連帯会議の4項目は基本的にこれに入っ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申しました。で、ユンさんは2月までには協議がまとまるだろうと、
それまで日本側の回答を自分たちにも検討させる機会があるだろうと見ているようでした。いずれにしても慰安婦問題が提起され、25年が経過する中で、日韓両政府の政治決断での政治決着による解決が待たれていました。アジア連帯会議の抑制的な合理的な提案が何とか考慮されて、毎週水曜日のデモを1300回以上に行うという超人的な運動を続けてきた人々が受け入れうるような解決策が提示されることが本当に望まれていたのであります。12月28日の日韓外相会談での合意は、電撃的な突然の妥結でありました。合意の発表は、形式は、岸田外務大臣とユン・ビョンセ外務部長官がそれぞれ会談での合意を受けて、会談後に続けて口頭発表するというものでした。正式の合意文書はなぜか作られておりません。日韓の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には、2種類の文章が発表されております。一つは、口頭発表の記録ですが、不思議なことに日韓で文章の違いがあります。今一つは口頭発表から重要部分を抜き出した文章で、その文書の作成経過の説明はありませんが、不思議なことに日韓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に載ったものは同文になっております。その文章の冒頭の部分です。日本政府の謝罪の部分についてですが、日韓両外相共同記者会発表で、もうこの点は変わっていないですね、その最初の部分です。岸田外相、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関わ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る。日本政府が責任を痛感しているところが新しいわけですが、安倍内閣総理大臣は、日本国の総理大臣として改めて慰安婦として、あまた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の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この文章は、河野談話の結論部分、資料の1を基本的に繰り返しています。河野談話には、その出身地の遺憾を問わずという一句が入っておりますが、それは除かれています。しかし、すべての被害者という言葉が繰り返されておりますので、意味の変化はありません。出身地の遺憾を問わずというのは、韓国だけではない、韓国以外の被害者に対してもこれは向けられているという意味でした。でしかし、その言葉はないんですが、すべての被害者と言っているのは、これは韓国の被害者だけではなく、中国、台湾、インドネシア、すべての被害者に対する謝罪の表明であったわけでして、そのことがこの度の安倍首相の謝罪の表明にも確認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なお、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るという点は繰り返して申していますが、河野談話にはない新しい言葉です。河野談話の結論を繰り返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日本政府が河野談話を継承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したことを意味します。つまり、河野談話本体の歴史認識を前提として、この謝罪の言葉が述べ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次に、この度の謝罪の言葉は、アジア助成基金の事業実施の際に出された橋本首相の謝罪の手紙の主文、資料4を繰り返しています。道義的な責任という言葉を責任に変えたところが、資料4から、橋本さんの謝罪からは大きな違いです。過去の歴史を直視し、正しくこれを後世に伝えるという文言が、橋本書簡には含まれていましたが、それは今回の合意には含まれておりません。しかし、この度の謝罪の言葉が、橋本首相の謝罪の手紙の本文を繰り返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日本政府がアジア助成基金の歴史認識と事業の精神を継承することを確認したことを意味します。アジア助成基金では、首相の謝罪の手紙とともに、基金理事長の手紙を重ねて被害者に届けています。理事長の手紙には、アジア助成基金の慰安婦被害が述べられており、それが首相の謝罪の前提になっているのであります。したがって、この度の安倍首相の謝罪の言葉の前提には、アジア助成基金の慰安婦被害認識もあることが明らかです。資料の3のところに、
橋本首相のお詫びの手紙を検討する際、アジア助成基金の運営審議会から出された文案が書かれております。私が書いたものです。それが総理大臣の謝罪の手紙になりませんでしたので、理事長の手紙になりました。この点で、第2回慰安婦問題解決アジア連帯会議の決定は、4つの事実認定を含んだ謝罪を求めていたこととの関連で、どのように考えられるかが検討されなきゃなりません。アジア連帯会議の決定を今一度挙げれば、日本政府及び軍が軍の施設として慰安所を立案、設置、管理、統制したこと、2番目、女性たちが本人の意に反して慰安婦性奴隷にされたこと、3番目、日本軍の性奴隷暴力にあった植民地、占領地、日本の女性たちの被害には、それぞれ異なる対応があり、被害が甚大であったこと、4番目、当時のさまざまな国内法、国際法に違反する重大な人権侵害であったことの4点の確認を求めておりました。明らかにこれらの歴史認識は、この度の謝罪の表明には一切入っておりません。帝大教と日本の運動団体全国行動からの批判が集中しているのもこの点です。しかし、日本政府の謝罪の言葉が、河野談話とアジア助成基金の歴史認識を前提しているとすれば、求められた4点の事実認識は、事実上は確認されているのに等しい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河野談話では、慰安所は当時の軍当局の要請により設営されたものであり、慰安所の設置管理及び慰安婦の移送については、旧日本軍が直接あるいは間接的にこれに関与したと認めております。さらに慰安所における生活は、女性たちの生活は、強制的な状況の下での痛まし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も認めています。そして日本の統治下にあった朝鮮半島では、慰安婦の募集、移送、管理等も還元、強圧によると、総じて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行われたとも認めています。アジア助成基金では、慰安婦の定義として、かつての戦争の時代に一定期間、日本軍の慰安所等に集められ、将兵に性的な奉仕を強いられた女性たちですという認識を掲げ、事業を進めました。これはデジタル記念館慰安婦問題とアジア助成基金の冒頭に、日本語、英語、韓国語で掲げられております。強いられたとは強要された、強制されたという意味です。アジア助成基金はフィリピンでは、日本軍の将兵に拉致監禁され、軍の施設に監禁され、連日レイプされた女性たちを慰安婦と認定し、事業を行いました。オランダでは日本軍の占領下に収容所に入れられている人々の中から、日本軍人に選び出され、慰安所に強制的に送られた女性たちを被害者として事業を行ったのであります。さらに慰安所の強制的な状況を前提として、尊厳と名誉を傷つけ、心身に癒しがたい傷を負わせたと謝罪するということは、重大な人権侵害を行ったことを認めることに他なりません。このような歴史認識、事実認定が、安倍首相の謝罪の前提にあるのだとすれば、アジア連帯会議の求める4項目がほぼ認定されており、その上で謝罪がなされたのだ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問題は認定が完全に隠されていること、語られていないというところにあります。日本政府の謝罪の前提になった歴史認定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必要になります。だが、それ以上に、12月28日合議の最大の問題点は、謝罪の主体である日本国総理大臣、安倍晋三氏本人による謝罪の確認、安倍首相の署名した文書の公表がいまだなされていない、公表がいまだなされていないことであります。周知のように、安倍首相は外相会談の合意の発表を受けて、28日夜、パク・クネ大統領と電話で会談し、謝罪の意を伝えておられます。日本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によれば、安倍首相は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改めて慰安婦としてあまた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字が違っていますが、怪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たとなっておりますが、それでは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るという新しい立場が大統領に伝えられたの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安倍首相は28日もそれ以降も、この合意について正式な記者会見を行う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いわゆる官邸でのぶら下がりでの記者団への発言を行っただけであります。読売新聞によれば、そこでも大統領との電話会談で合意を確認したと述べただけで、8月の談話で申し上げたとおり、
我々は従来、歴代内閣が表明してきた通りの反省と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してきた。その思いは今後も揺るぎはしないと述べたにすぎません。この言い方は以後の国会での答弁でも変わりませんでした。1月4日の衆議院本会議で安倍首相は、日韓の合意について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将来の世代の障害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の観点から、両国間での協議を加速化することで合意し、これを踏まえ、日韓外相会談における合意及び私のパク・クネ大統領との電話首脳会談を通じ、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れをもって日韓関係が本未来志向の新時代に入ることを確信していますと報告しただけでありました。謝罪したとは述べませんでした。6日には民主党、岡田克也党首が質問で、謝罪の言葉を安倍首相は一度も自分では語っていない、安倍総理自らの言葉として、この場で日韓両国民に対してはっきりと述べることを求めますと迫りましたが、安倍首相は、我々は従来、歴代の内閣が表明してきたとおり、反省と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してきました。その思いは今後も揺らぎませんと述べるだけで、子孫に謝罪し続ける宿命を忘れられないとか、最終的かつ不可逆的解決がなされたとか、繰り返すにすぎませんでした。1月12日には、衆議院予算委員会で、民主党の緒方林太郎議員が再び自身の言葉で謝罪するように4回求めましたが、安倍首相は自分が新たに謝罪の言葉を述べたら、最終的に終了したということにならないという異様な理屈を述べて、4回とも拒否し通したわけであります。というわけで、安倍首相は岸田外相が発表した政府の立場、安倍首相の謝罪の意思をそのままの表現で、自分の肉声、自分の名前では、いまだ一切発表していないのであります。今回の合意は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のみ掲載され、首相官邸のホームページには全く掲載されておりません。これでは安倍首相の謝罪は、首相の行為としては、いまだ実行されていないと言わざるを得ないのであります。アジア女性基金の際には、首相の謝罪の手紙は、橋本、小渕、森、小泉ら4人の歴代総理が、事実の署名をして、被害者一人一人の名前を書いた封筒に入れて差し出されました。オランダの事業の際は、橋本総理のオランダ国保首相宛ての謝罪の手紙のコピーが、被害者一人一人に渡されました。オランダの被害者は幾度に、補償の支払い以上に、コンペンセーションの支払い以上に、橋本総理の手紙を受け取ったことが嬉しかったと述べています。このことが大事な点で考えられなきゃならない点です。この度の機会が最終的な解決の実施だとするなら、やはり安倍首相は岸田外相が伝えた謝罪の言葉をそのまま文章に書き記して、その下に自らが署名した次のような手紙を作成すべきであろうと思います。これは省略いたします。この手紙を駐韓国大使に託して、被害者春森のもとに届けさせるべきであります。そうしなければ、12月合意の謝罪は関係しない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財団の設立と日本政府の10億円拠出について、この度の発表では第2項において日本政府の予算により、すべ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心の傷を癒す措置を講ずると表明されています。政府がしばしば用いてきた人道的な措置という表現が使われなかったことは評価できる点です。だが同時にアジア助成金において使われてきた償いの措置、英語ではアトーメント、贖罪の措置という表現も使われておりません。結果として10億円拠出の理由の説明が欠如しています。第2項の措置が第1項の謝罪を前提にした措置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以上、10億円は謝罪の印として日本政府が差し出すものだということが、そういう説明が補足されることが望まれます。具体的には、韓国政府が元慰安婦の方々の支援を目的とした財団を設立し、これに日本政府の予算で資金を一括拠出し、日韓両政府が協力し、すべ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癒しのための事業を行うことと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財団の名称の問題です。財団の名称は、この合意からすると、慰安婦被害者の名誉尊厳の回復のための財団ということになるのが望まし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心の傷を癒すということは、いろいろな事業の最終的な結果であって、この事業の内容を指す言葉では
ないと思います。アジア女性基金の場合は、最初は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友好基金という名称でした。そういうふうに政府が決めておりましたが、最初の呼びかけ人の集まりで反対意見が出まして、友好というのはおこがましいと、友好というのは最終的な結果であろうと、それで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というものに名称が変更されたことがありました。日本政府の謝罪から発する事業を代行することが財団の主たる活動である以上、癒しというのは必ずしも適切で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私には思われます。さて、この10億円から被害者に対する支払いが行わ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思われます。で、アジア女性基金の場合には、フィリピンではフィリピン政府の社会福祉開発省と、オランダでは財団法人オランダ事業実施委員会と、アジア女性基金が覚書メモランダム・オブ・アンダースタンディングを取り交わし、基金が国民的贖罪の気持ちを表すために、政府資金を引き渡し、それぞれの省あるいは委員会が被害者のための医療福祉支援の活動を行うというふうに規定されました。フィリピンでは1人当たり120万円のサービス、オランダでは1人当たり300万円の事業金が提供されたのであります。事業の内容は日本政府とアジア女性基金がフィリピンの省およびオランダの委員会と協議して決定しました。この度は財団の事業の内容について両国政府の間の協議が行われているとすれば、最終的には一種の覚書の調印ということもあるのかもしれないと思われます。さて、被害者の名誉と尊厳の回復を図る事業としてなされる金銭的な支払いの問題ですが、以上の見てきましたように、アジア女性基金では韓国の被害者60人、台湾の被害者13人に500万円を支給しました。フィリピンの被害者211人には現金で200万円、サービスとして120万円を支給しました。これらの人々には総理の謝罪の手紙が添えられました。このほかオランダの被害者79人には300万円が差し出されました。この人々には橋本首相の国首相宛ての謝罪の手紙のコピーが送られたわけです。これ以外のインドネシア、中国、北朝鮮、マレーシア、東ティモールの被害者個人には事業は一切行われておりません。日本政府が被害者に対して謝罪の印として支払うお金から発する事業とすれば、日本政府が過去において実施したこのような償い事業の実績を勘案して金額を決めることが望まし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もちろん、死亡した被害者の遺族にも謝罪の印を出すことも意味のあることだろうと思います。アジア女性基金は、基金が事業を開始した時点で生存していた被害者を対象として事業を行い、事業開始後に死亡された方の遺族には事業を行いました。しかし、事業開始時点で死亡しておられた多くの被害者には事業を行いませんでした。しかし、この度は亡くなられている被害者、ハルモニのために事業をされるのは理解できます。しかし、亡くなられた被害者はいわゆる20万人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すが、それは正しくない数字でございますが、しかし、非常に多くの被害者がおられることは明らかです。で、その人々のために、被害者の名誉と尊厳の回復を図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事業の第2として、慰安婦被害者のための慰霊碑の建設を考えることがふさわし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慰霊碑の建設は、帝大教の6項目要求、最初の6項目要求の中に、最初から掲げられていた要求です。1998年、キム・テジュン大統領が就任されたとき、私は大統領に手紙をお出ししました。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対して、慰霊碑の建設を求めていただけないか、もし日本政府がそれに応じて慰霊碑を建てようということであれば、日本政府の謝罪の姿勢は本物だと認めてほしい。そして、アジア女性基金は不十分かもしれないが、日本政府の誠意に基づくシステムだと認め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お願いしたわけであります。しかし、これに対して、キム・テジュン大統領からは反応は全くありませんでした。
後に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低対共の要請を入れて、アジア助成金を受け取らないと制約する被害者に300万円以上の支援金を与えるということをなさいました。この時アジア助成金は、この支援金とアジア助成金の支払いとは性格が違うお金であるので、両立させてほしいと大統領に申し入れをしたわけですが、その際、韓国の駐日大使より、アジア助成金はもう一時金の支払いは停止してほしいと、それを転換して、慰霊碑、記念館の建設など、歴史の教訓とする事業に変更してほしいという回答がありました。で、この回答を得て、アジア助成金の内部で、慰霊碑の建設について検討を行いましたが、意見がついにまとまらず、断念せ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その後、慰霊碑問題は消えておる問題です。しかし、ここで、この度の解決合意に至りました際、慰霊碑問題というのが検討に値する問題ではないかと私は思います。かって考えられた慰霊碑は、日本政府が日本の地に建てるものでした。今日の状況では、日本に慰安婦慰霊碑を建てる条件は存在いたしません。誠に残念ながら、申し訳ない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日本ではヘイトスピーチ、デモが行われている状況でして、慰安婦のための、被害者のための慰霊碑を建てるというと、心ない人々から攻撃を受ける損壊の恐れがあります。ですから、慰霊碑を建てるとすれば、ソウル、韓国の地に建てていただく以外はないわけであります。で、この度の日韓合意を両国民の記憶に留めるためにするためでは、日本の政府の参加を得て、財団がソウルに慰霊碑を建てるということが現実的な方策であると思います。慰霊碑には、韓国政府の責任にまとめられた日韓の合意する慰安婦認識をまず記載し、慰安婦問題の説明とし、次に12月合意の際の安倍総理の謝罪の言葉を記載し、最後にパク・クネ大統領の死者、ハルモニ立ち会いに対する慰霊と、日韓の和解を願う言葉を記載することが望まれます。冒頭の慰安婦認識のパートには、アジア連帯会議の4項目というものを最大限盛り込むように配慮すれば、慰安婦建設に対する支持を広げ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さて、被害者の名誉と尊厳の回復の事業の第3の内容としては、慰安婦問題歴史記念館の建設が考えられます。歴史記念館はもとよりより豊富な資料を展示し、深い歴史認識を打ち出せるので、これまた重要です。これを建設するならば、韓国の被害者だけでなく、北朝鮮、台湾、フィリピン、中国、インドネシア、オランダ、マレーシア、東ティモール、日本などの被害者についても、その被害事実を確定し、展示する全アジア的な、全世界的な慰安婦記念館と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は、韓国国内の被害者運動団体、専門家の協力を受けるだけでなく、国外の被害者運動団体、専門家の協力を求めることが必要です。特に日本政府には、河野談話作成に関わる資料、アジア助成金の判断と事業に関する資料の提供を求める必要があろうと思います。また、日本には吉見義明氏から畑育彦氏に至る幅広い日本の専門家がおりますので、その専門家の意見も聞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日本には存在する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にも協力を要請すべきであろうと思われます。アジア助成金は、日本政府の審査を受けて作りましたデジタルミュージアム、慰安婦問題とアジア助成金をウェブ上に立てておりますので、これも役立て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しかし、もちろん日本には多様な声、多様な意見がありますが、それを広く聞いて検討し、妥当な認識を一本化して確定させていくのは、被害国、韓国の政府、国民の責任で行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財団が歴史記念館の設立を事業に含めるなら、韓国政府の資金も加えて、韓国学会、運動団体の総力を挙げて、日本および世界の心ある人々の支援を得て、歴史記念館建設の実現を図ることが望まれます。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ということについて、一言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岸田外相の発表には、今回の発表により、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そして、合わせて日本政府は韓国政府ともに、国連など国際社会において、互いに批判することは控えるというくだりが含まれていました。このことは解決が図れれば当然のことでありますが、
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という言葉が、安倍首相が非常に重視されているようでもありますけれども、安倍首相が河野大臣に表される日本政府の認識と謝罪の立場を再検証し、修正しようとしたことを世界中に知られております。だから、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という言葉は、二度とそのような謝罪の立場を翻すことはしないという意味を込めたものであったとすれば、十分にこれは理解できる点であります。しかし、繰り返しますが、解決が最終的になされたということが、この問題の第一の当事者である被害者ハルモニがこの解決を受け入れてくれなければ、語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ります。そのことを離れて、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という言葉を語るのは、解決の助けにはなりません。日本長寿像について、最後に申します。日本大使館の前にある肖像像について、日本の政治家の心ない発言が韓国の国民の怒りを呼んだことは、誠に遺憾なことであり、申し訳ないことであります。いずれにしても肖像像の将来について考えられるようになるのは、帝大教が慰安婦問題の解決を求めて、水曜デモをすることが終わりになる、そういう問題解決の日が来てからだろうと思います。その上で肖像像の将来は、慰霊碑の建設や慰安婦問題で記念館の建設がどうなるかということと関連して、考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私は思います。以上でございます。どうも。네, 와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위안부 문제 가 90년대 초 제기된 이래 지난 25년간의 그간 경위를 아주 상세히 또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근본 작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그 합의 이행을 위한 재단 설치에 즈음한 여러 가지 아주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와다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들으니까 그간 25년에 걸쳐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와다 교수님 그 자신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력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와다 교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재정 교수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정재정입니다. 와다 선생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림으로 해가지고 오늘 발표가 갖는 의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와다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러시아사 연구의 최고 권위이면서 또 남북한 현대사 연구에도 대단히 진력해서 많은 저서를 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이 사회운동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단히 열심히 해가지고 월남전 반대 운동이라든지 등등 그야말로 다양한 그 사회운동에 관여해 오셨는데 사실은 1990년대에 그 위안부 문제에 발을 들여놓고 일본에서 취했던 위안부 문제에 중요한 조치가 발표에서 몇 번 나왔었는데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이 있는데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맡아가지고 그 사무국장 그리고 그 이사를 맡았던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와다 선생은 위안부 문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는 또 아마 일본 정부도 전적으로 신뢰를 해서 그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나온 대부분의 문서들은 와다 선생님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판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인신공격도 많이 받고 해서 머리털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그 한여름인데도 이 털모자를 쓰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에 한마디 한마디가 묻어나오는 게 그냥 우리들처럼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자료를 생산하고 또 사업을 했고 또 사람과 만나서
의견을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한 줄 알고 출처가면서 읽어가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다 선생님의 운동 경력으로 봐서는 사실은 작년 말에 합의했던 그 한일 합의안이 결코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하고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아시아 여성기금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는 일반 다른 운동가 또는 NGO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만든 합의안이니까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보완할 거냐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은 제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와다 선생님하고 20여 년 이상 사귀면서 또 최근에 전격적으로 이번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게 와다 선생님 몇 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한 달 전에 저하고 동경에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 걸 가지고 일본의 NGO들하고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심포지움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양국 정부에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안하기 전에 벌써 합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발표하신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그러한 것들은 여기 선생님이 쓰신 그 평범사 신서의 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아시아 여성 기금의 경험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이. 이 책이 제가 번역을 해서 다음 달에 시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읽고 아시아 여성 기금이 왜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진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특히 양국의 애교부 당국 있잖아요. 양국 애교 당국에서 친정으로 이번에 이 합의를 좀 성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결국은 같은 배를 타버렸어요. 같은 배를 탔으니까 목표까지는 같이 노를 저어가지고 도달을 해야 되니까 저는 동주 5월 동주 그런 말보다도 동주 공제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합의문 그 자체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야 이거는 합의문 없으니까 안 돼 이러지 말고 합의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발굴해가지고, 아까 와다 선생님이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와다 선생님은 자꾸 합의문을 호의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좀 따르긴 해요. 뭐냐면은 그 지금 정대협이라든지 아시아 연대 회의 같은 데서 주장했었던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이번 합의문에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와다 선생님은 이제까지 나왔던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증해가면서 야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 본 뜻은 여기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고 자꾸 변호를 해주거든요. 그 뜻을 좀 헤아려 가지고 이제부터는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PPT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만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5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안, 그러니까 15년 12월 28일에 합의의 골자는 뭐냐면 와다 선생님도 누차 설명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한 일본 정부가 그 책임 인정했을 때 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 이거 가지고 그전에 많이 따졌는데 이제 그런 말 없이 책임 인정했다니까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 책임으로 봐도 되고 인도적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적 책임을 봐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와다 선생님은 종래에 주장했던 것보다는 훨씬 진보 한 발짝 나갔다고 평가해 주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와다 선생님 누차 지적했어요. 진실성이 안 보인다. 그거를 그 일본 기시다 외무장관이 대동을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피해자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울리지 못하니까 가능하면 아베 총리가 다시 한번 육성으로 그 피해자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사죄 표명을 하고 그게 어렵다면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저 기시다 외무장관이 읽은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보완해 가지고 주일 한국 대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전해드리는 이런 보완을 와다 선생님은 제의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우리 박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이 결국은 같은 배를 탔다는 것만 서로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외교 교섭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한 일본 대사가 그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 수상의 편지를 전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송했다, 책임을 통감한다, 사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와다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아까 왜 그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실은 돈 받은 것보다도 총리의 편지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하부이안에서 중요했던 것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치유금이라고 어떤 분들은 하고 어떤 분은 사죄금이라도 하는데 그걸 영어로 하면 어턴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종래 아시아 여성기금에는 200만에는 국민금, 300만 원은 정부 예산이었는데 그 300만이라는 것은 의료비, 생활지원비였어요. 일체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다는 자세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일괄해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진전된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와다 선생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건 이제 재단에 해야 될 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이제 와다 선생님이 또 제시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이번으로 확인을 하고 UN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후반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에서는 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재갈을 물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하부인문에 보면은 앞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걸 하고 그것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정부 레벨에서 애교 문제라든지 그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이라든지 비판 이런 걸 자제하겠다는 것이 민간까지 그걸 확대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게 보통 상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끄트머리 문장에 그 소녀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들과 협의해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이 들어 있어요. 한국 정부 하겠다고.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닌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돼 있으니까 앞에 취할 조치들이 원만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2월 28일 하부인문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정부의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했다는 것, 정부 예산에 보상 조치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진전된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의 아베 정부의 속성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결단이죠. 사실은 이 아베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거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일본이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할까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 진상 규명이라든지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까 와다 선생님도 중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역사 공동연구원을 재개해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다시 한번 왜냐하면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검증을 해본다든지 또는 생산된 방대한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하고 보관함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재발 방지의 조치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인데 이번 하부문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하부문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런 거를 안 하느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재단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의 치유거든요. 그럼 돈만 받았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또 다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래를 만들자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거기에 의거해서 필요한 조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와다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그 합의안에 보완하고 또는 재단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46페이지에 제가 쓴 그러한 것들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한국의 NGO라든지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이 합의안 백지 철회해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 동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언론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반대하는 것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재단의 일로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자 레벨에서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으로서 정말 진정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의 문제에서 좀 확신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 같은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적당한 기회를 봐가지고 총리가 직접 하든 주한 일본 대사가 하든 그러한 것들로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범하게 될 이제 위안부 재단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오늘 아마 와다 하루키 선생님이 지난 25년을 되돌아보면서 구구절절히 그 각종 문서라고 할까 그동안 발표했던 성명서라든지 편지라든지까지 소개해가면서 말씀드린 것도 저는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영된 것들을 재단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그 명실공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 등의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저 민간인들 NGO들이 벌써 만들겠다는 재단의 이름이 기억과 정의 재단인가? 정의와 기억 재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훨씬 사람들의 임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재단의 이름은 치유와 화해 재단인가? 치유 화해 재단 이렇게 가더라고요.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데 그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존엄 화해자단이라든지 좀 더 그분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독일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그 강제 노역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하면서 보상 조치 끝나고 나서 만든 재단이 뭐냐면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이에요. 독일에서 한 재단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좀 뭔가 그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그러한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 기금에서도 아까 아마 와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확실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10억 엔을 그냥 피해자들 머릿수로 나눠가지고 금전적 보상으로 끝내서는 이게 좀 안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냐면 앞으로 이 재단이 세계에 발신하는 그와 같은 그
여성 인권이라든지 전시 성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재단으로서 지속이 되려면 예를 들면 기념관을 설립해서 역사 기념 자료관, 아까 와다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운영한다든지 그 앞에 우정비 세워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잘만 되면 그 앞으로 소녀상을 옮겨도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 대신에 이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공공성, 형평성, 공정성,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공공성은 아까 그런 거예요. 공공성은 사실은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걸 밝히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기여를 하는 그런 건 공공성이라고 좀 보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형평성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사실은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만 이렇게 저렇게 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도 꽤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왜 그런 사실들을 얘기 안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대해서는 아까도 김대중 정부 때 얘기했는데 일시금으로 4,500만 원 정도 하고, 김영삼 정부 때는 임대 아파트, 그리고 그 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법률이 3번인가 개정이 돼요. 개정이 돼가지고 매달 지금도 100만 원 이상의 생활보조금이 나가고 간병인이 붙어 있어요. 제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정부 자료를 봤더니 대개 한 15년 정도에 위안부 할머니 1인당 대개 적은 분은 한 2억, 많은 분들은 한 3억 정도 지원이 갔더라고요. 그런 것을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가면서 이 재단을 운영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위안부 문제는 이게 무척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감정이 대단히 얽혀 있는 거고, 또 정교한 실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관여해온 각계 인사들이 이런 재단 운영에 좀 관여하는, 그런 사람이 관여해도 아까 와다 하루키 선생처럼 머리가 다 빠졌다고 했잖아요. 머리털이 지금 다시 났는데, 이런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뭐 돈을 주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자리를 주겠어요? 결국은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세 가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거를 위안부 문제 하나 해결하는 그러한 단타로 생각하지 말고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하는데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세계에서 옛날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2차 세계대전에 다 독립이 되고 했는데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역사 문제를 해결한 예가 없어요. 예가 없다고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 좀 더 통 크게 말이죠, 세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과 일본은 이런 거 했다. 그 사례로서 위안부 문제, 저는 그 밖에 사례도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할린에 버려두고 온 한국인 문제라든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맞고 돌아온 한국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양국에서 기금을 내가지고 조금씩 해오거든요. 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 그러니까 과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해결의 사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번 기회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욕심 같아서 이제는 한국도 이제는 돌고래 정도는 됐지 않습니까? 옛날 새우 신세에서 이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였던 게 이제는 고래들이 싸워도 지 몸은 그래도 건사할 수 있을 정도 됐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이제 세계, 예를 들면 전시 성폭력이라든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업을 하나 한다. 그 기관을 하나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도 지금 각지에서 그런 현실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랍에서 그러고 뭐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 같은 쪽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었는데 벌써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준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준 교수님 말씀 뭐 새삼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와다 교수님의 말씀을 또 보충 같이 그 와다 선생님하고 함께 오랜 기간 같이 활동하시면서 또 느끼셨던 소감을 또 말씀해 주심으로써 와다 선생님 발표가 보다 더 저희들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더 쉽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만들어질 그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분 교수님의 발표와 토론에 이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그 소속과 성함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아주 요점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들 손 좀 들어주시고요. 우선 마이크 우선 좀 네, 그럼 우선 우리 저 앞에 우리 정영 교수님. 네, 저는 그 외국 대학에서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또 국제법 협력 대사로 활동하는 정혜웅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날 이제 한일 양국 정부 합의가 나고 나서 이것으로서 이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전의 이제 전기가 마련되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해 당사자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 당사자들이 이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이는데 그 사죄의 표현이 그 진정성이 이제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걸로 볼 수 없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사죄 표현이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사죄를 하는 것은 그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이제 치유해주고 용서를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피해자의 마음에 어떻게 가서 닿을 것인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사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맥락을 보면 사죄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당히 너무 생각하면서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하고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사자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반대하는 그런 이제 분들의 그 의사를 충분히 저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거를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루키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제일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총리가 직접 서명한 사안으로 이제 사죄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데 그것은 기존 합의에서 뭐 추가하는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 합의의 틀을 내에서 이행을 좀 더 이제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깨는 게 아니고 합의를 이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법적인 책임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좀 더 복잡하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제 행위 당사자들, 가해자들,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게 있는데 그 행위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생존하는 그 책임자들을 이제 색출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다 되는 건데 그거는 전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당위성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져야 되는 책임은 이번 합의로 인해서 충실이 이제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국가기관에 속하는 군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것이 이제 국가 책임인데 그러면은 그 핵심은 이제 과거 일본군이 그 국제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했느냐 그것이 초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합의문의 표현은 굉장히 완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이미 국제적인 용어가 되어 있고 그것은 과거 일본군의 성노예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위법 행위가 온갖 그 아주 비인도적인 위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의미가 충분히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 합의문에서 인정을 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다 아주 깊은 상처를 입혔다.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법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해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 책임의 출발점이 되는 위법 행위 인정이 여기에 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표현이 아주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 삼는 건데 이런 외교적인 합의에다가 그 위안소에서 벌어진 그런 모든 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국가가 져야 될 국가의 법적 책임인 국가 책임은 인정을 한 것이고 그 국가 책임이 인정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조치가 이제 사죄와 보상인데 이게 돈이 배상이냐 보상이냐 하는 건데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주는 것을 국제법에서 이제 컴펜세이션이라고 하고 그거는 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시다 외무 대신도 뭐 그건 배상금이 아니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또 거기에 피해자 치유를 위해서 정부 돈으로 출연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배상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꾸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 이제 일본 정부가 행위 중에 이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거는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마치 동원 과정에 일본군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은 위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 초점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위법 행위의 핵심은 위안소에서 벌어진 그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일본 당국자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인식 속에 법 인식을 보면은 강제로 군인이 직접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으면 위안소에서 무슨 짓을 했던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 위안소라는 거는 일본 군인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군인의 요청에 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로서 위법 행위는 확실한 것이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이 직접 끌고 갔느냐 아니면 업자를 시켜서 했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인데 자꾸 일본 정부 당국자가 그런 쪽으로 초점을 옮겨가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이제 당사자 처벌,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된다고 이제 교수님도 생각하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당시 위안부에 대해서 그 위해를 가한 그런 사람 군인 중에서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을 찾고 바로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와다 하루키 교수さん、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청중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와주신 와다 하루키 교수님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일본어로 직접 질문을 드리고 그 통역분께서는 제가 한국어로 다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속과 예. 성함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양대학교 졸업생인 오도현이라고 합니다. 今日わざわざ韓国の国立外交院までお越しになっていただきまして、良い演説をし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はハニャン大学の卒業生であって未来弁護士になりたいと思っている学生でございます。前の質問者がおっしゃった通り、当時の、加害者、被害者、その間の解決の原則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我々は、国家的に65年、1965年あった協定があったんです。そこでよく解決できなかった責任も本当に、あると思います。今現在住んでいる日本人たちは帝国時代の日本人ではないです。特に帝国時代としてもその時代の責任者は別にいました。私はこれからの未来が一番大切だと思います。現在の世代、未来の世代のために何が一番大切か、それを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韓国は、これから侵略されなく、日本はもう、これからはそういう過ちを繰り返さないこと。韓国がもし侵略されてもすぐ解決すること。あるいは加害者にならないための日本の教訓が大切だと思っております。謝罪を要求することなんてナンセンスです。それはありえないと思います。質問です。歴史からの教訓はそれから習うものの特権だと思います。これから日本が歴史教育なんかをよくして習っていくのかどうかは日本の教訓になるかどうかになります。私はそれを要求したくないです。和田春樹さんの意見を伺い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시간 관계상 네, 감사합니다. 번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 동시 통역으로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두 개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경 쓰신 지금 방금 쓰신 분, 네, 또 거기 뒤에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많이 배웠고요. 저는 경희대학교 평화학을 가리키고 있는 최영식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한 이슈라 한두 가지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은 우리 두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본적인 그 문제는 서로가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동상이몽 관계 연속에 불행하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데에서 말씀을 여쭈면 요번 그 합의에서의 그 중요한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하라키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숨기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불행하게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악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요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갔을 때 이게 어쩌면 이렇게 대소국 간의 갈등 해소의 패턴이 이렇게 같이 나타나나
하는 걸 느끼게 돼서요. 아베 요번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의 제가 느끼는 좀 결함은, 아쉬운 점은 그 출신지를 불문하고를 모든 피해자로 바꿨다는 것이 마치 아베가 와서 일본 국민이 뭐를 원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전쟁의 피해자로 넓혀서 얘기를 하고 갔다는 것이 일본에서는 불만이 있으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이런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분석이 돼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짚어야 되는 미래지향적으로 짚어야 되는 본질로서 이슈화가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감히 하루키 교수님과 정 토론자분에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럼 우리 그럼 여성분을 한번 하실까요? 네, 그 앞에 우리 여성분. 네. 네, 그 두 분 네,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아까 질문하셨던 저분 한양대 졸업생분이랑 질문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역사 문제는 역사 교과서가 제일 먼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면 그 역사 교과서를 먼저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지어 저희 나라 국정 교과서도 지금 저학년 초등학교 거는 위안부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와다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いろいろ質問し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最初に外国語大学の先生からご質問があった点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責任を考えるというときに、行為当事者とそれから国家の責任とこの2つがあるという問題で、ここがまさに重要な点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慰安婦の問題をずっと考えていきますとですね、これは非常に深刻な問題ですけれども、最終的にこの法的責任を問うという場合には、基本的にはレイプの問題としてこれを捉えるという考え方に行き着きます。レイプの問題は絶対的にあらゆる法律において犯罪です。これはですね、いかなる時代において、日本でも戦前の法律においてもそうですし、陸軍の刑法でも犯罪でした。ですからこの意味で言うと、レイプの犯罪というものが日本軍が行った戦争をしたところの至るところに発生しています。最も多く出たのは中国だと思いますけど、でそれでほとんどその問題に対しては何の措置も取られていない、こういう状態ですね。で慰安婦の場合は、これは慰安婦というところに集められたところでその起こった本質はレイプだという見方がある。でこれもですから十分理解できる考えですが、でそうすると慰安婦問題を法的に解決して責任を問うということになると、
2番目の国家には肉体がありません。要するに、女性を犯すのは日本軍の兵士です。ですからこの日本軍の兵士をとにかく犯罪者として全てですね告発していくという問題になってくるのです。これはですからこれが非常に大きな問題です。その場合に、そうなるとこれを立証するということも含めてですね、問題になってくる。で女性戦犯法廷というのが開かれましたが、これは慰安書というものを作ったものを認めた国家の責任ということを問題にしました。ですけどその当事者の問題は問題にしなかった。その場においてはその場において自分が中国人の女性をレイプしたという元の兵士、そして慰安所にも行ったという兵士が証言しましたが、しかし私は聞いててやっぱり非常に問題を感じました。それはですねやはり、その兵士に対して証言するなら罪を免ずるというそういう罪の免除の規定をまず置いてから証言させるならともかくも、そうでなくてそういうことを発言させるという法廷において法廷を模したもので、天皇に有罪判決を出した法廷ですが、そこでそういう話がありました。それでとにかくいずれにしても日本人がこの問題に対してやはり本当に謝罪すると、私は道義的に謝罪す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けど、そういう気持ちにみんなが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どういうふうに進めるかということであって、法的な責任を問うていくというのも一つの手続きですから、これではしかし、いろいろな意味で、議論を呼ぶ問題になって全体としての謝罪を進めて、そして謝罪に基づく和解を実現するのに、どういう意味を持つかということは考えなきゃならないと私は思います。ですから、今おっしゃった意味はについては以上のようにだけお答え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愛安大の日本語で話をしてくださった方がおっしゃられた点ですけど、実を言うと安倍総理は戦後生まれです。安倍総理はですね、安倍総理はその戦争を知らない世代に謝罪を負わせち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すが、実を言えば安倍さん自身がもう戦争を知らない世代。私は1938年生まれで小学校の2年生でした。そして今の天皇は小学校の6年生です。私や今の天皇の世代は戦争を経験しています。少なくともですね。天皇は皇太子として日本が帝国主義国として朝鮮を植民地と支配していた時の皇太子ですから、天皇は直接責任があると。しかし安倍さんにはもう責任がないといえばないんですよ。だからですね、その意味で言うと非常に難しいところに立っています。やっぱりその日本が侵略国であった、そして帝国主義国であった時代にしかるべく生きていて責任を取らなきゃならない人が謝罪をするということをして次の世代に譲っ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わけ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それで、そういうことがちゃんとなされれば、あなたが言われたように、過去から学ぶのはむしろ過去から教訓を得るのはその教訓を得た人がそれで利益を得るんだというのはおそらく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ね。だから自分で学ぼうとしない人は放っておけばよ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確かにですね。だけどそうなる前にはやっぱりつまり責任を持った人が生きている限りはですね、その人はやっぱり責任を謝罪をしなきゃならない、そこに来ているわけです。だからある意味で言えば私は天皇は韓国を訪問したいと願っていると思いますよ、今の天皇はですね。ですからしかし私たちの後の世代はそれは別の考えがあるでしょうね、おそらく。ですから、しかし後の世代が前の世代のことはですね、知ら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通ればその人はやっぱり、この世の中で
多くのものを失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おそらく。それは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あなたの言われたことは非常に重要な点だと思います。3番目にはおっしゃられた点ですけども、何か今度の合意では謝罪をしたんだけども責任を認めたがら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ふうに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が、私もそういう印象を持っていて、それが苦しいところです。しかし日本国総理大臣が謝罪をした以上はそれはもう避けて通ることはできない。25年間の経過の後で、安倍さんがこのような謝罪の言葉を外務大臣に託して韓国でも伝えたとすれば、それは安倍さんとしては責任を取らなきゃならないことはもう明らかだと思います。で、安倍さんがそれをしてこそ、つまり慰安婦問題の最終的な解決という方向に進めるのではないかと私は思いますね。ですから、オバマ大統領のことをちょっとお述べになった点がちょっとはっきり分かりませんでしたので、とりあえずそれだけ申し上げておきます。で、最後に述べられた点ですが、学校の教科書の問題ですね。高校生の方が述べられた点ですが、教科書はやっぱり重要な問題ですが、今教科書の問題が非常に悩ましい状態です、日本はですね。で、全体としてこの、何か問題点をつまり反省するとか問題点をえぐるとかそういうことを言いたがらないような雰囲気があって、文部省にもそういうところがあるのか、それかよく分かりませんが、少なくとも教科書会社にそういう感じがすごくなっています。問題のある表現はなるべく避けたいという感じになっています。それから著者たちもまたそれを避けたいという感じになっている。そういうことを防ぐのに、私は安倍さんの今度の謝罪というのを教科書に載せたらいいと私は思います。一番ですね。これは一番いいことだと、そ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しかし、日本では国定教科書ではありませんからですね、要するにいろいろな微妙な駆け引きとかいろんな判断があります。ですから、教科書会社も作者も筆者たちもいろいろな駆け引きをしているので複雑です。しかし大筋においてはあなたがおっしゃるように教科書の記述というものを前向きのしっかりしたものにする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す。 네, 와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정재진 교수님 혹시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네, 간단히 아까 그 고등학교 학생이 기특한 질문을 했으니까 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한두 마디 보충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역사 교과서, 특히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개 두세 줄 쓰고 있습니다. 다 일본사 교과서는.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은 다 배워요, 거기에 대해서. 다만 중학교, 일본은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를 상당히 중시하는데, 중학교 교과서에는 97년부터 한 4, 5년 동안 중학교 교과서에도 모두가 7개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한두 줄 다 썼었어요. 그거를 맹 공격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의 아베 수상 이런 사람들이 자민당에서 중학교 애들한테까지 그런 거 가르쳐서 뭐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그게 국민들한테 큰 지지를 받아서 결국은 그 2001년에 교과서 검정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는 다 위안부 문제가 빠졌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나도 모 출판사의 그 대표 집필자이기 때문에 내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한 페이지 정도 위안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지금 양국의 학생들은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해둘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최근에 자민족 우월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경향이 높아졌어요. 양국 각 나라의 정치가들이 그걸 상품으로 내서 가지고 집권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역사에서 좀 어두운 부분은 자꾸 지워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점점 그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자국의 긍지, 명예 이런 것들을 강조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역사학자들이 반박돼 가면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벌써 공통의 역사 교과서 비슷한 거를 한 5종류 만들었어요.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 그런 걸 한번 사보세요. 두 나라 학자들이 뭘 고민해가면서 이 공통의 교과서를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어두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지. 거기에 상당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의 보충 발언으로 그 교과서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 특히 젊은 고등학생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 와다 교수님 그리고 정재정 교수님의 기조 발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건설적인 또 질문들도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세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안부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28일 양국 정부 간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합의에 대한 이해도 보다 더 깊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그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그 재단 활동에 관해서도 건설적인 의견 또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폭넓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두 분께서도 또 제안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보충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 4시 10분에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